네트워크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어요. 예. 예. 다시 한번 잘 들어와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게 수업이 끊겼다 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메시지 한번 좀 잘 좀 남겨주시고 종종 그 이제 예속 문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속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이거 왜 했나 의미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왕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 대화가 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 대화가 자 왕과 신하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왕도 소위 말해서 왕도 사람이냐 아니면 왕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네,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 예속 논쟁을 좀 알아주시고 자 양난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정치 운영이 변화하게 되는데 자 정치 운영의 변화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앙 정치 조직이 자 여기다 제가 큰 글씨로 써놨죠. 육조와 의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 초기에 계획하고 운영하던 그런 조선 정부가 양난,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비변사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자 특히 핵심은 그거예요. 임시회의 기구였던 게 이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네, 알겠죠?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신하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의정 이하 그 신하들이 다 미리미리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왕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왕권도 약화됐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임진왜란 때 예, 군제가 개편되면서 이 오군영의 중앙군 체제를 갖추었다. 아시겠죠? 요거 딱 보시면 오군영이다. 그리고 지방군은 소구군이라고 해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함께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다. 그리고 수치체제에서는 여러분들 대동법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가진 재산의 예, 소유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비례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 덜 내고 이런 세금 체계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이 특산물을 쌀 또는 이 면포로 내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졌다. 내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말로 하자면 현금 또는 뭐 이렇게 이런 화폐로 제출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100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린 이유는 그 소위 말해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시행되어 갔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동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예, 공납이라고 하는 토산물 내진 특산물을 이렇게 바꾼 거다. 자, 그리고 인조 때는 자, 여러분들 인조가 여러분들 그 병자호란만 당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그 전란의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
토지 한 결당 예, 영원히 정한다. 이런 뜻이 아시겠죠? 영정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건데 영원히 정한다. 토지 한 결당 4에서 6두로 예, 그래서 두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단위 아시겠죠? 쌀을 이렇게 측량하는 단위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영조 때는 네, 균역법이라고 해서 그 군대를 가는 게 여러분들 예전에는 군역이라고 해서 그 땅을 국가로부터 받은 백성이 해야 하는 의무였으나 점차 이게 세금화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금화되다 보니까 군역의 전세화 내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군대에 직접 가지 않고 돈을 내면 그 나라에서 그 돈을 받고 필요한 병력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의 변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써드렸던 거 기억나죠? 체제 정비기,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던 시기, 그 다음에 사림이 전부 다 선조 때부터 집권을 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 붕당 정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갈등과 이런 분화의 과정을 쭉 거쳐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추진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북인과 광해군이 임진왜란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약하지 않고 이 기득권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됐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서인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전개됐다. 그러나 이 붕당 정치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갈등의 포인트가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자, 갈등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속 논쟁. 아까 전에 위에서 봤었죠, 여러분들? 과연 효종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이 맞붙게 되는 거예요. 남인이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왕은 다르다. 첫째 아들로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서인은 아니다. 장자가 아니다. 그거에 맞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갈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점차 이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예송 논쟁 이후에 서인 이 두 차례 예송에서 첫 번째는 서인의 말대로 하고 두 번째는 남인의 말대로 하거든요. 현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숙종 때는 제가 그 써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교체함으로써 이게 다 이제 붕당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예, 뭐 서인 남인 뭐 서인 이렇게 되면서 이 붕당을 이제 왕이 선택하면 그 붕당이 전체 다 관직을 독점하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라고 해서 여러분들 숙종의 정식 부인이 있었고요. 그분한테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희빈 장씨와 숙빈 최씨한테는 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됐던 세자 경종을 그 희빈 장씨 장희빈한테 얻게 되고요. 그리고 숙빈 최씨한테는 여러분들 이런 건 한번 좀 알아둡시다. 교양을 위해서. 연인군이라고 하는 그 왕자를 얻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영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의 붕당을 탄압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속 논쟁까지는 국왕이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상복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관직에서만 물러나고 그냥 이렇게 별 탈이 없었는데 요 숙종 시기가 되면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상대 당한테 이제 사약을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음에 집권하면 이제 반대편한테 또 사약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더 갈등이 격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서인이 예, 노론과 예, 토론으로 예, 분화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점차 일당 전제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게 한 당이 예, 독점하는 그래서 숙종은 예, 탕평을 예, 제기했지만 제대로 예, 실시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영조가 이제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조의 탕평책.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 뜻대로 참 되지 않는 게 이 경종 임금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이건 그때 스토리 좀 아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신하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하들은 네, 남인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서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종이 왕이 되다 보니까 경종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 몸이 편찮으시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세자를 삼으세요라고 해도 이게 불충이 될 수 있는데 자식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이 영조 연인군을 세제, 그러니까 동생을 다음 사람으로 찍는 걸 세제라고 하거든요. 그걸 삼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진짜 안 좋았는지 아니면 그 신하들의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한 건지 어쨌든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영조가 고마웠는지 형님이 이게 몸도 아프고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선물로 보내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에 예, 게와 게장과 단감 뭐 이런 그냥 이런 음식을 보내게 되는데 요거를 예, 먹고 나서 갑자기 이제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게 병석이 눕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는 재위 기간 거의 내내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 그 추문에 시달려요. 이게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오비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필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세제로 삼아준 게 고마워서인지 아니면 어쨌든 식사 한번 대접했는데 그거 이후로 이게 몸이 되게 아파지게 되면서 영조가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래서 영화 사도에서 보면 그런 트라우마를 아들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국왕이 중심이 서서 그래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탕평파를 육성해서 소위 말해서 왕 말 잘 듣는 사람을 등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권 강화도 시킬 겸 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공당을 없애기 위해서 공론을 주도하던 산림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의 그런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직이 아님에도 관직이 없음에도 이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던 산림 중에 한 명이 제가 송시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송시열은 이 이전에 죽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서원도 대폭 정리하고요.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관행을 없애고 없애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근데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왕이 어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외척이 이 강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거지,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이 균형이 깨졌다.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왕권의 지나친 강화가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런 타락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영조가 절대 세도 정치 하라고 왕권 강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이 어리거나 조금 무능해지게 되면 그 옆에 있던 외척이나 아니면 다른 이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실제로 영조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 외척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하들의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 이런 거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영조의 탕편책을 완론 탕평이다. 그러니까 완만한 그 논리를 가지고 탕평을 했다. 뭐 정조는 준론. 그러니까 기준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 기준대로 예, 탕평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고 둘의 차이점이 있다. 아시겠죠? 그걸 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면 고루 두경했다. 그리고 특히 이 규장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규장각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 규장각과 유사한 거를 만든 왕이 총 2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집현전을 만들었던 세종, 두 번째로 홍문관을 만들었던 성종.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왕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계문신 제도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네, 군부대도 설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군영은 이미 그 병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하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왕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장영영도 만들고요. 수원 화성을 쌓아서 자기 아버님의 묘를 이 화성으로 옮기게 되고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시전 상인들의 특권 이걸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온전한 권리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독점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자꾸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게 되는데 네트워크가 되게 불안정한가 봐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좀 조심해 주시고 네. 잘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서울 출신의 학자를 이 규장각의 검서관, 지금으로 따지면 사서예요, 여러분. 도서관 사서로 등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속대전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걸 편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조선 건국부터 양난까지가 200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난 이후로도 한 100년,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양난 이후로 어떤 게 변했는지 그런 걸 반영해서 이 속대전, 이 법 체계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거고요. 이 동국 문헌비고라고 해서 관련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서를 편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그리고 이거 대전 통편도 이 본인이 어떤 탕평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를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화성을 어떤 네, 도시로 만들려고 했냐? 여기 화성 성역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 백성들을 노동시켰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세 가지 세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세금, 군대 가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가서 때우는 거예요. 이게 세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와서 일한다고 뭘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합니다. 야, 말로만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백성을 위하는 의미에서 임금을 지급하자라고 이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한 명이 어떤 임금을 받아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했는지, 반나절 일했는지 이렇게까지 구별을 해서 뭐 하루 반, 이틀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준에 맞게 이게 임금을 지불한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의궤, 그리고 이 성역 의궤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의식이나 이런 거, 국가 행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의궤, 지금의 의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의 그러면 동영상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국가 기록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좌석 배치와 어떤 음식과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를 쫙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의궤를 다음 왕이 보면서 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구나를 알 수 있게 하고 아 나는 이거랑 다르게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할 때 참고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농업도시, 뭐 상업도시, 군사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뭄이와도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예, 만석거라고 하는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식당을 열고 상인을 유치하고 장교용도 배치했다. 그래서 거중기 이거 정약용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1801년에 발간했다. 정조가 죽고 나서 발간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세계유산 됐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도 정치의 전개. 근데 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민수 학생,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온라인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자, 그리고 그 늦게라도 들어왔으면 그 꼭 메시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출석합니다라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안동 김씨, 평양조 씨 등이 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독점해서 예, 주요 관직까지 차지하고 여러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해서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과거제 운영과 관직 임명 과정에서도 비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난장판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세도정치 시기에 과거 시험장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예, 예, 뜻하는 뭐 그런 예,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뭐 난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조 임금님이 난전이라고 하는 건 시전상인 즉 나라에서 인정해준 그 그런 소위 말해서 허가받고 하는 사람들과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난전이라고 하는 거죠. 고를 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관직을 뇌물로 파는 일이 흑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이 이를 보상받고자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수령의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수령이 2년 임기였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예, 이게 1년으로 줄어요. 아시겠죠? 언제?
그 고종의 와이프네. 예, 민씨 정권 때 그렇게 좀 바뀌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다음 시험 범위에 들어갈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좀 지우고 넘어갑시다. 난장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 그래서 네. 아주 난장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매관 매직 이건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누가? 세도 가문이. 근데 여러분들 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김조순 때부터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점차 김조순의 아들, 그의 아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한 대 한 대 넘어갈수록 이런 세도 정치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김조순은 그 정조가 순조의 장인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정조가 얼마나 고심해서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항평책을 그렇게 열심히 썼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니까 장인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어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그죠? 이게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열심히라도 해야 나머지 변수가 어떻게 돼서 이게 일이 망가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조차 안 했으면 후회가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 자, 조선 전기 통치체제의 확립. 중앙제도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은 의정부겠죠, 여러분들. 예. 저희가 이게 진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시키지 않고 이 진도 위주로 나갔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예, 그 모의고사 파일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같이 보면서 제가 여기다 띄워놓고 보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효종 때 청에 대한 치욕을 갚자는 뭐가 나왔어요? 북벌론이 나왔죠, 여러분들. 북벌론. 북쪽을 정벌하자는 논리.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복납하면 대동법.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세트로 알아주세요. 땅에 대한 세금은 영정법. 공납에 대한 건 대동법. 분역에 대한 건 균역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또 되게 좀 이게 좀 구체적인 건데 공납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게 있고 비정기적으로 내는 게 있는데 둘 다 깎아줘야 이게 세금이 주는 건데 정기적으로 내는 것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정기적으로 더 내라고 하면 어차피 이 세금 부담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지배층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하나만 좀 이 과거제가 어떻게 구정이 되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답안지를 미리 유출하는 거예요. 네. 과거 답안지 유출. 그리고 대리시험. 그리고 시험지 바꿔치기. 답안지 바꿔치기. 등등등등.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우선 시험 범위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여러분들
잠시만, 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5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어디냐면 1392년부터 해서 1862년까지예요. 아시겠죠? 1863년 고종부터는 안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부터는 요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소단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말해서 조선의 건국부터 시작을 해서 체제 정비기, 훈구와 살림 대립기, 붕당 정치 시기, 이 붕당 정치가 견제와 균형되던 시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환국, 탕평, 그다음에 세도 정치까지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굵직굵직하게 한 여섯 개로 나눌 수 있는 네, 걸 배운 거고 그 와중에 중앙에서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눠주는 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라고 하는 건 네, 꼭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1862년까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 즉 지배층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를 위주로 본 거예요. 그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아니 뭐 신분제적 변화 이런 것들은 6단원에서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 끝나고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조선하면 여러분들 조선의 세계관 하면 여러분들 예,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게 나눠지는 거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뭔가 이게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핵심은 이 성리학. 조선하면 성리학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송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게 요 시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리학의 핵심이 그거예요. 대의 명분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명분을 따지는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누가 중화 문명을 갖고 있고 누가 오랑캐 즉 이민족이냐 다른 민족이냐를 가지고 되게 구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이민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소위 말해 오랑캐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하기 때문에 성리학을 잘 배우고 그 성리학을 전파해준 그 중국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이 지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이 중심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 오른쪽에 이 조선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증처럼 국회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두거나 군사를 징발하는데 이걸 활용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군대에 갈 나이가 되게 되면 바로 이게 통지서 날라옵니다. 아시겠죠? 언제 몇날 며칠까지 신체 검사 받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조선의 초기의 왕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세조, 태종, 그다음에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흐름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321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잘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조선 초기의 임금님들이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이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특히 이 태종 이방원 아저씨가 조선 임금님 중에서는 유일하게 과거 합격 경험을 가진 아저씨다. 그래서 많은 그 심지어 실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넨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 내지는 자기네들이 일하기 편하게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관료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개선해내면서 그, 그 개국 초기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태종이라고 하는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의 그 형제들과 이게 소위 말해서 피를 보는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냉철한 정치가로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러니까 무력의 상징으로만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예, 머리가 이게 총명하셨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일 처리를 시켜야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이렇게 왕을 잘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종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더 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해 동안만 이게 왕을 하신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바로 넘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싸그리 싹싹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왕자인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 부인의 그 남동생들, 그러니까 남동생 또는 오빠를 민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이렇게 외척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형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세종의 그 부인네 집안도 영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종이 여러분들 의정부 서사제를 하고 굉장히 온화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미 세종한테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선례를 남겨버린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업적을 낳을 수 있는 이 토대를 어떻게 보면 태종 임금님이 다 닦아주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어, 그 철저하게 교육받은 첫 번째 임금님이 세종 임금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자 시절부터 그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었죠. 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태종 이방원 아저씨한테 아들이 원, 투,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양령, 효령, 충령 이렇게 이게 대군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세종이 되는 거고 이분은 90대까지 살았고 이분은 70대까지 살아요. 아시겠죠? 이분만 50대에 스트레스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임금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개인의 행복과 과연 이게 비례하는 것인가? 우리는 임금님을 안 해보고 그리고 해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번씩 임금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연 임금님이라는 지위가 과연 이게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만이라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세조 아저씨가 그 예, 정변을 일으켜서 집현정과 경연 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조 아저씨의 그런 모습을 나름 이미지화를 잘 시켜서 제가 봐도 아 저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약간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영화 중에 하나가 관상이라는 영화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 너무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서 너무 이미지적인 게 많아서 여러분을 좀 방해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세종이 죽고 문종, 그다음에 단종에 이르는 요 과정에서 이 세조, 수양대군이 어떤 걸 느끼고 행동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참고할 요소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 끝나거나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성종 아저씨 되게 중요하고요. 이 성종 아저씨의 이런 그 유교의 완성, 그러니까 유교적 통치 체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치 체제에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사사제의 그런 차이점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고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네, 팔도에 관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왕권과 신권의 이런 갈등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화제도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네, 이것 좀 알아주시면 네, 저희가 봉화 쓸 일은 없습니다만 네,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 좋은제를 좀 열심히 만드셨던 분이 그 세조셨다라고 알아주시고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세조였다 정도. 예, 그냥 이런 거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사학과에서 뭐 이제 사료를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역원제의 대표적인 지명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태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서울 저쪽 강북 쪽으로 좀 가다 보면 네, 용산 쪽에 있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말 갈아타는 장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이때도 천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천거의 대표적인 제도로 제가 혈량과를 적어놨는데 어, 핵심은 그거예요. 음서도 있고 천거도 있고 과거도 있는데 과거를 통해서만 이 좋은 관직 있잖아요. 이 고급 관료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꼭 과거를 통과해야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이 예, 중앙의 학교고 향교가 지방학교다. 뭐 이런 것들 예, 잘 좀 알아주시고 4대 교린 정책에 대해서는 네, 명에 대한서는 4대 정책을 했고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대마도와 여진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한테는 비미 정책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예, 조선은 네, 뭐 열심히 했다. 초기에는 갈등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 그 이 정치라는 게 정말 매서운 게 고려 말일 때는 정도전이 친명파였거든요. 네, 조선 초가 되면 정도전이 네, 요동 정벌을 주장해요. 아시겠죠? 아, 이건 역사적 팩트니까 이게 여기서 이때는 요동 정벌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건데 참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조선 초기에는 이제 명나라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조공 물품 막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이럴 바엔 싸우자 이러면서 이제 예, 하게 되고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4대 교린 원칙,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건국초에 이걸 말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선은 명과 갈등을 빚었다. 그렇지만 태종대부터 좀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제가 얘기했었죠. 명, 조선 있으면 초기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명나라가 조선이 예를 들어 10을 주면 한 30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건이나 이런 교역량의 규모로 봤을 때 그래야 천자로서 그래서 황제로서 신하한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은 틈만 나면 사신 보내도 돼요? 사신 보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기한 그런 구조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 양난을 거치면서는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예속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진은 국경 쪽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류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서 탄압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 이순신 아저씨가 녹도 만호라고 해서 두만강 그 강 중간에 떠 있는 이런 조그만한 섬에 그 군사들을 배치시켜 놓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어, 그래서 4군 육진, 그래서 누가 개척했는지, 언제 개척했는지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세종대왕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에 뭐 한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농사 관련된 거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든 건 아는데 군사적인 것까지 했었다. 그래서 진짜 안 한 게 없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수업 끝났으니까요. 이제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 이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열심히 들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퇴근 시간입니다. 3분 내에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 주세요.